수습 1년과 한 소속 1, 2년까지는 거의 매일 야근을 해야 된다. 저 제일 많이 받은 분은 400만 원까지 받았어요. 그게 물리적으로 한계가 되냐 했는데 장난으로 뭐 이제 수습 1년 하고 폐차했다 뭐 그 이러더라고요. 정도로 네. 너무 많이 타가지고. 너무 많이 타서 뭐 한 10시 출근하고 조금 뭐 일 있으면 4시 퇴근하고. 감정평가사를 해라. 유망한 직업이다. 그래가지고 평소 궁금한 주제에 대해 떠들어 제껴보는 시간, 감정평가사 시험의 모든 것. 이건 봐도 괜찮아. 합법적 수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와. 네, 오늘 이렇게 같이 이야기 나눠주실 평가사님 두 분 먼저 소개를 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32회 감정평가사 시험 합격한 정우진 평가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희섭 평가사라고 하고요. 31기 시험 합격자입니다. 네, 저는 이제 합격의 목박원에서 감평 수험 담당하고 있는 팀장 고지훈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약간 이제 감정평가사를 잘 모르는 일반인과 수험생의 입장에서 한번 참여하고자 오늘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오늘 감정평가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될 건데요. 그래서 감정평가사가 어떤 직업인지 뭐 소개를 해주시는 자리가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두 분은 감정평가사라는 직업을 어떻게 알고 조금 선택을 하고 공부를 하게 됐는지 좀 알고 싶어요. 저는 원래 대학에 다닐 때 회계사 시험 준비를 좀 했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어렵죠. 그 이제 자산평가하는 부분에 이제 회계사 시험에도 공정가치 평가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금융자산만 하다 보니까 적성에 좀 맞지도 않고 그 공정가치가 어떻게 평가되는지 좀 궁금해서 부동산 관련 교양 수업을 좀 들어보다가 네네. 그때 이제 제가 24~5살쯤 부동산 그 학과 교수님께서 감정평가사를 해라. 유망한 직업이다. 네. 그래가지고 그 얘기 듣고 바로 시작을 했어야 했는데 또 한 3년 놀다가 시작하게 됐네요. 그러셨군요. 또 박희섭 평가사님께서는 또 어떻게? 저는 원래 전자공학을 전공했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장비 다루는 곳에서 엔지니어 일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좀 일을 하다 보면은 내가 여기 회사 언제 그만둬야 되지? 몇 살까지 다닐 수 있지?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그때 차라리 평생 좀 일할 수 있는 직장을 한번 가져보자 해서 전문직을 처음 그때 접하게 됐고, 사실 그 공대생이다 보니까 전문직을 아예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8대 전문직이라고 보통 하는데 하나하나 다 검색 좀 해보고 이제 이 중에 뭐를 할까 하다가 이제 속어법으로 지원했는데 사실 제일 이제 마음에 들었던 거 출장이 좀 많고 좀 자유롭다 해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평가사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 영상을 보게 되실 분들도 아마 마찬가지로 이제 8대 전문직을 쫙 보면서 이름들을 보면서 이제 어떤 직업을 좀 선택해 볼까, 더군다나 20대 초반 분들은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감정평가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이제 20대 분들이 많이들 실수라기보다는 뭔가 착각을 하시는 게 감정을 평가해주는 업이냐, 심리학과를 나와야 되는 거냐라고 할 정도로 많이들 모르시거든요. 감정평가사는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직업인가요? 네, 감정평가사는 이제 공부 시작하시면 배우겠지만 법전에 나와 있는 대로 이제 경제적 가치를 판단하는 일이죠. 네, 부동산이 이제 메인으로 해서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환가 가능한 모든 자산을 평가하게 되는 일입니다. 제가 공부 처음에 시작했을 때만 해도 전 경영학과인데도 이제 거의 다 제 동기 선후배 불문하고 거의 다 몰랐어요. 한 10명 중에 한두 명만. 근데 지금은 진짜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가 모르는 일이라 그런지 추상적으로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어떤 일을 하는지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평가사님? 일단 평가사라는 직업을 대부분 모르고 주변에 물어보면 뭐 골동품 평가하냐 뭐 이런 거 좀 얘기 많이 나오는데 사실 그게 아니고 약간 이제 그 대한민국에서 경제가 좀 돌아가는데 지금 뒤에서 서포트하는 역할을 좀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아파트를 산다. 근데 아파트 대출을 받을 때 담보대출을 보통 받잖아요. 그 경우에 이제 은행에서 이 사람 신용만 가지고는 대출을 해줄 수 없으니까 그 아파트 자산 가치를 가지고 보통 대출을 해주는데 그 아파트 자산 가치를 이제 공적인 이제 서류를 통해서 이게 얼마다 이걸 저희가 평가를 해가지고 제출을 하고요. 이제 그걸 통해서 은행에서는 담보 대출을 해주고 있고, 이거는 정말 많은 업무 중 하나고, 예를 들면은
혹시 공시지가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렇죠. 많이 매년 초에 뉴스에 많이 나오니까 들어봤죠. 네, 그 전국 있는 필지 중에서 대표성 있는 필지들을 이제 평가사들이 또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뭐 세금 목적 평가도 진행하고 뭐 경매 같은 평가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어떤 이제 가치가 필요한 곳에서 이제 평가사들이 좀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가 뭐 옷을 사러 가면 가격표가 붙어 있듯이, 그런데 그 가격표를 만드시는 역할을 조금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하면 좀 쉬울까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되면 이제 공부가 상당히 어렵다고 듣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오늘 해볼 얘기는 직업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제 합격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보통 말해주신 일들을 바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떤 방향을 거쳐서 하게 되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이제 뭐 수습평가사로 시작을 하게 되시면 거의 맨 처음에 제일 먼저 한 게 뭐였어요? 저는 담보. 담보. 네, 그 했었어요. 물건 여러 개 있잖아요. 뭐 토지 건물, 아. 집합 건물. 가장 쉬운 거인 집합 건물. 네. 네, 저도 제일 첫 배정은 이제 생뚱맞게 소송 평가였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좀 길게 가져가는 거였고, 처음으로 제가 평가서 만든 거는 이제 강남에 위치한 그 타워 팰리스 맞나요? 타워 팰리스는 아니고 그 옆에 있는 네. 아주 작은 빌라였어요. 네, 빌라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점차 뭐 토지 건물, 뭐 선박도 할 수 있고, 뭐 아무튼 무형자산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넓혀갈 수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법인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대부분의 감정평가사 합격하신 분들은 바로 다 법인을 들어가시는 건가요? 그러면? 이거 제가 한번 답변을 드리면은, 네네. 일단 평가사 합격을 하면 요즘은 자격증은 바로 나옵니다. 근데 등록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등록을 해야 이제 1인분의 평가사를 할 수 있는데, 그 등록을 하려면 그 수습 1년 과정을 거쳐야 되고, 이 수습 1년을 하려면 감정평가 법인에 일단 취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합격자 발표가 나오고 나면 한 2주 안에 법인 취업 시장이 열리고 2주 안에 다 끝납니다. 그리고 이 2주 동안 만약에 이력서를 막 냈는데 취업이 안 돼도 이제 저희는 강제 배정이라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수습은 모두 다 마칠 수 있고요. 이렇게 수습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정규 이제 소속 감정평가사로 전환이 되는데, 그때부터는 다시 진로 고민을 다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왜요? 내가 이제 소속 감정평가사로 이 회사에 남을 건지, 아니면 몇 년 조금 더 하다가 타 업계로 좀 이직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연차가 어느 정도 쌓이면 나는 좀 대형 법인이랑 맞지 않아 하신 분들은 또 사무소 개설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아니면은 좀 마음 맞는 분들끼리 소형 감정평가 법인을 또 차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객관적으로 감정평가사의 업무량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주시면 어떨까요? 업무량이 뭐 저희가 말하는 기준은 뭐 그냥 일반 사기업의 기준으로 봤을 때의 업다운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제가 아까 했던 질문하고 좀 이어서 하자면, 좀 진로 고민을 많이 하게 된다고 했잖아요. 제가 이제 그 당사자인데, 제가 법인에서 이제 한 3년 있다가 이제 4년 차 될 때쯤에 이제 외부로 법인 밖으로 이제 이동을 했죠. 금융회사 쪽으로. 그렇게 되다 보니까 확실히 워라밸은 이제 많이 좋아졌다. 하지만 객관적인 사실은 이제 수습하시고 뭐 소속 1년 차, 뭐 많으면 3, 4년 차까지도 업무량은 확실히 많다.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평가법인의 사이즈에 따라서 조금 업무량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보통은 대형 감정평가 법인이 13개 정도가 있는데, 매년 그 본사 기준으로 한 50명 정도 수용을 해가고요. 180명 중에 130명이 이제 대형 지사나 중소형, 그다음에 사무소까지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 대부분은 대형 본사를 가고 싶어 하죠. 근데 만약에 대형 본사에 들어가면, 저도 대형 본사에 들어갔었고, 수습 1년과 한 소속 1, 2년까지는 거의 매일 야근을 해야 된다. 일이 정말 많고요. 근데 조금 이제 중형이나 소형 정도에 취업을 하게 되면 야근하는 날이, 초반에는 당연히 수습은 다 일단 한다고 보면 돼요. 일단 업무를 배워야 되니까. 근데 한 소속 1년차, 2년차 지나면은 일이 많이 없습니다. 많이 없다는 게 일을 빨리 끝내고 집에 갈 수 있어요. 보통 6시 전에 퇴근할 수 있고.
근데 대형은 역시나 계속 바쁘다. 이사 출자를 하기 전까지는 거의 계속 바쁜 것 같고. 그쵸. 한 3, 4년까지도 한 5년 차까지도 많이 바쁘죠. 그쵸. 그리고 이제 소형 저처럼 이제 저는 이제 소형에 이직을 다시 했는데 저는 뭐 워라벨은 거의 엄청 좋습니다. 최상인가요? 네. 아, 왜요? 뭐 한 10시 출근하고 조금 뭐 일 있으면 4시 퇴근하고 네. 뭐 그러고 있습니다. 좋네요. 저는 그 이제 금융회사 사기업으로 이직을 했다 보니까 이제 9 to 6는 엄격하게 지켜야 하고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평가법인의 가장 큰 메리트는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좀 근태가 느슨한 거. 정말 그거 하나가 최고의 저는 강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지금은 좀 근태가 지금 이제 빡세죠. 그래, 빡세지만 이제 또 그런 건 이런 면은 있는 거죠. 또 이제 워라벨은 확실하게 이제 그 안에서 보장을 받는. 그럼 이제 말씀해 주셨던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했을 때 아마 이 부분이 제일 궁금하지 않나. 감정평가사라는 직업을 선택할 때 연봉을 조금 이제 객관적으로 보자면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일단 수습 같은 경우에는 많이 못 받습니다. 얼마 못 받고. 많이 받지 않으셨나요? 수습 때요? 수습 때 계약 연봉은 낮습니다. 그렇죠. 계약 연봉은 낮죠. 근데 이제 평가사의 수입 구조가 일단 소속 수습까지, 그러니까 수습을 일단 제외하고 소속 기준으로 계약 연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처리비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출장비랑 본인 수주해온 거에 대한 인센티브가 이렇게 평가사의 수입 구조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게 소속 때까지는 처리비가 조금 중요하고 그다음 출장비 이렇게 두 개가 중요한데 일단 계약 연봉 같은 경우에는 소속 기준으로 업계 평균 한 4천에서 6천 사이 정도. 네, 그렇게 범위가 큰가요? 왜냐면 이제 연체에 따라서 조금씩 상승하니까. 그 1년차 기준은 요즘 대형 본사는 얼마인가요? 한 4천 중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중반까지 네. 가나요? 4천 그리고 중반. 이제 이사 달기 전까지가 한 5년 차까지 보통 5년 차에 도전을 많이 해요. 도전이라는 게 이사 도전을 하는데 그 전까지 많으면 뭐 5천대 후반까지도 계약을 하는 곳도 있고. 네, 맞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계약 연봉은 사실 숨만 쉬어도 받는 돈입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네네. 근데 이제 평가사는 그것보다는 이제 처리비, 인센, 그 다음에 출장비가 중요한데 처리비 같은 경우는 내가 한 감정평가서에 대한 수수료의 퍼센트로 받는데 업계 평균은 요즘은 3%에서 5% 정도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그 평가사들이 보통 수입이라고 하면은 출장비를 끼워서 막 그쵸. 도대체 출장비는 왜 끼냐 그 실비인데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그 출장비가 저희가 10,000원 정도 주유비가 드는데 한 4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렇죠. 실비가 아니죠. 네, 실비가 아닙니다. 실비가 아닙니다. 실비 처리돼서 이제 상계돼서 뭐 0, 뭐 아니면 뭐 조금 남으니까 실비 아니냐 하는데 실비는 아니고 제가 이제 한 2, 3년 받아보면서 느낀 건 그냥 좀 고생했으니 약간 복지비 느낌? 그렇죠. 이게 출장비라는 게 그래도 네. 저희가 그냥 주비만 받는 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전문직이 거기까지 나가는 시간이 그쵸.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받습니다. 뭐 네. 보통 시내는 4만 원 정도 되고 집 앞에만 나가도 4만 원입니다. 그리고 좀 먼 부산, 뭐 전라도 뭐 이런 데까지 가면은 하루 출장비 한 30만 원 그렇죠. 네, 정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인센티브는 영업의 영역인데 본인이 영업을 소속 때부터 어느 정도 하기 시작할 텐데 이제 본인이 해온 그 감정평가 건당 이제 수수료의 적게는 20%부터 많게는 50%까지 받고 있고 이거는 이제 대형 감정평가법인 중형 소형에 따라서 조금 점점 올라가는 방향성이 좀 있습니다. 대형이 제일 적고 소형이 제일 많고. 최근에 뭐 공문 하나 왔는데 그 수수료 올라간다고 받으셨나요? 그렇죠? 네. 받았습니다. 드디어 올라갔다고 하네요. 아, 드디어인가요? 네. 기쁜 소식입니다. 최저 수수료가 네, 올라왔습니다. 업계에 아주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욱이 치열해지겠는데요. 자, 계약 연봉이 4천에서 6천이기 때문에 뭐 한 400 정도 한 달에 나온다 생각을 하고 자, 그럼 처리비가 이제 3에서 5% 정도가 규모가 한 달에 한 몇 건 정도가 될까요? 그러니까 뭐 그냥 객관적으로
어디 필요? 다. 대형 기준으로 네, 대형 그쵸, 기준. 대형 기준 평균 적게는 10건, 많게는 20건 이상 처리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 달에요? 네. 장난 아니네요. 그럼 15건만 쳐도 이게 지금 벌써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럼 출장비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한 달에 보통 얼마나 정도 나올까요? 이렇게 다 합쳐보면. 제가 대형에서 근무했을 때 평균 100 이상은 받아갔습니다. 출장비요? 네. 저 제일 많이 받은 분은 400만 원까지 봤어요. 아. 그게 물리적으로 한계가 되냐 했는데 장난으로 뭐 이제 수습 1년 하고 폐차했다 뭐 그 이러더라고요. 정도로 네. 너무 많이 타가지고. 너무 많이 타서 사고가 난 적도 한 번 있고 그렇게 하다. 근데 요즘은 또 이렇게 일감이 또 그때만큼 많지는 않아가지고. 아 그래요? 그때는 네. 일감 많을 때였고. 그때 또 한참 호황기였으니까. 저도 호황기 때 네. 평균 100 이상, 거의 뭐 150, 200까지도 그러면 매달 지금 받아갔으니까. 이것만 합쳐도 월급이 그쵸. 거의 꿈의 월급을 받을 정도로 지금 이렇게 받고 있는데 참 이런 거를 또 보시고 감정평가에 많이 도전을 하시겠지만 제가 오늘 또 이렇게 얘기한 게 좀 좋은 점은 뭐냐면 그 숫자만 보고 그런 게 아니라 야 이러한 구조가 있고 이러한 걸 좀 알고 공부를 하고 이걸 좀 보면서 감정평가의 꿈을 키우면 또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처리비하고 이제 인센 알려주셨는데 그 이런 구조가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가 논의 나누는 게 좋은 이유가 일반 직장인들하고 달리 처리비 하면 이제 한 건에 대한 처리, 저 인센티브도 내가 한 건 수주한 영업에 대한 처리 이거이기 때문에 내 업무라는 게 확실히 되게 강해요. 아, 네네. 네, 일반 사기업에서 이제 내가 일을 하면서 뭐 동료들하고 소통하고 뭐 회의하고 이런 것보다는 확실히 결이 다른 게 이제 법인에서는 내 주장을 그래도 일반 사기업보다는 훨씬 좀 강하게 낼 수 있어야 되고 그런 면이 좀 분위기상 제가 이직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많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다른 직업이나 다른 회사보다도 뭔가 그쵸. 내 것이라는 것을 네. 좀 잘 주장할 수 있는 그쵸. 것이 중요하다. 네. 그럼 이게 좀 자연스럽게도 이제 그러면 다음 주제로 더 이어질 것 같은데요. 맞는 성격이 있는 것이냐. 네. 그럼 이제 저희가 좀 감정평가에 잘 맞는 MBTI를 조금 얘기를 좀 해볼까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도 되게 이제 소극적이시고 조용하신 분인데도 막 법인에서 막 매출 거의 상위권 하신다고 해서 막 깜짝 놀란 적도 있었고. 내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주변에서 궁금하지도 않아요. 제가 할 거 바쁘시군요. 집에서 자고 있어도 아무도 전화하는 사람이 없습니다.